하지만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던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 최초로 을 주 전력으로 활용했던 알렉산드로스의 전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과학관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위대한 정복자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했길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걸까요? 그의 군대는 과연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무려 40번이 넘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의 놀라운 비밀에 관해서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였던 필리포스의 갑작스러운 암살로 인해 모두가 놀란 가운데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워낙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충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비록 어리긴 했지만 18살 때부터 군대에서 기병을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알렉산드로스는 군대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갓 20살의 어린 왕이라 생각하며 얕잡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알렉산드로스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어.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단 먼저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암살당할 당시에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필리포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친어머니인 올림피아스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에우리디케라는 여자와 새롭게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새롭게 재혼을 한 에우리디케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에우리디케의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에우리디케와 관련된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필리포스, 당신은 나와 내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멀리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운명은 우리 편이었어. 당신이 재혼했던 흔적은 모두 지우고 내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주축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야. 하하하하. 자, 사실 일부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재혼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친어머니였던 올림피아스가 필리포스의 암살을 주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가설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은 결국은 가설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리고 젊었던 20살의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인 마케도니아에서 빠르게 왕의 입지를 구축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자신의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남쪽 지역의 그리스 전역을 사실상 통일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필리포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통일을 막 해놓았던 그리스 전역 지역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온한 움직임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 남쪽 지역의 테베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애초에 마케도니아는 우리 그리스에 비해 문명의 발달도 떨어지고 오랑캐와 같은 존재였다. 필리포스가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 필리포스는 없어지고 20살의 애송이가 왕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반기를 들자. 와! 이렇게 해서 테베를 중심으로 마케도니아의 반기를 드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점점 뭉치는 모양새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렉산드로스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을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사실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과 자잘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전하, 남쪽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테베를 중심으로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사안이 급하군. 알겠다. 당장 군을 선회하여 우리는 남쪽 테베로 진격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 마케도니아의 남쪽에 있는 테베까지 이 440km라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2주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저기 앞에 알렉산드로스 왕과 마케도니아군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뭐시라고? 알렉산드로스는 분명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을 텐데 2주 만에 여기에 도착을 할 리가 없다. 믿기지 않는군. 어서 우리도 서둘러 전투를 준비해라.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테베를 공략하였고 결국 이 테베의 방위군은 알렉산드로스의 맹옥을 이기지 못하고 함락되게 됩니다. 나 알렉산드로스는 신뢰를 중요시 여긴다. 분명 그리스 전역은 우리 마케도니아에게 복종을 맹세했었지. 하지만 내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으니 배신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배신자의 본보기가 된 테베는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 테베의 모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신자의 처참한 최후를 보게 된 다른 그리스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이후에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의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불안정했던 이 남쪽 그리스 지역을 다시 한번 평정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투의 천재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군대 구성부터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일단 35,000의 병력이라 알려진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을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00의 병력은 3만 명의 보병과 나머지 5,000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일단 이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6대 1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군대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력 부대가 중무장 보병이었어요. 팔랑크스라고 알려진 그런 긴 창과 두꺼운 방패로 고슴도치 밀집 대응을 했던 그런 중무장 보병 형태가 고대 그리스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기병과 보병의 비율이 10대 1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기병은 아주 적은 수로 보조 전력으로만 사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던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동력이다. 기동력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적을 분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동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병력은 바로 기병이겠지. 따라서 나의 군대는 기병이 가장 중요한 전력이며 최정예의 부대이고 내가 그 기병의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다. 하하.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최초로 기병을 주 전력으로 활용했던 알렉산드로스의 전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후에 이 고대 로마라든지 아니면 천재적인 장군이었던 한니발 같은 그런 고대 명장들의 전술을 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와 같이 기병과 기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기동력과 기병의 활용은 천재적인 명장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기병의 진영을 짬에 있어서도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진영을 짰습니다. 그것은 바로 뾰족한 마름모 모양의 진영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고대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들은 두꺼운 어떤 벽을 쌓고 수비를 먼저 한 다음에 반격을 가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직사각 형태의 진영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병의 속도와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기병의 진영 자체를 뾰족한 긴 마름모꼴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형태는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적의 중앙을 분쇄하고 이 적의 진영을 가르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마름모꼴의 가장 앞에 있는 꼭지점에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속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이 마름모꼴의 최선두에 있는 꼭지점에 왕이 직접 나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적한테 쳐들어갈 때 가장 선두에서 자신의 왕을 노출하는 그런 전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모한 전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죽지 않았고 결국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말 그대로 전쟁의 신이라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병의 적극적인 활용 외에도 두 번째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군대의 유기적인 분화 및 배치였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세심하고 천재적인 전략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잘게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전체 보병의 3만 명 중에서 12,000명의 최정예 보병을 따로 또 추리게 됩니다. 자, 최정예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은 12,000명, 그리고 그 중에 9,000명은 그대로 우리의 자랑인 팔랑크스 진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은 상대적으로 갑옷이 가볍고 긴 창이 아닌 짧은 검과
나와 가벼운 방패를 소지한 특수부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대를 히파스피스타이라고 부르도록 하지.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중무장 보병 중에 3,000명의 별동대를 따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최정예 중무장 보병 9,000명 외에도 이 3,000명의 별동 부대는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고 민첩하게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최정예로 생각했던 기병의 전력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또 적재적소에 쓰임새가 많은 그런 부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중무장 보병이라든지 어떤 기병도 작은 중대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잘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장들을 자신이 어렸을 때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던 같은 젊은 동료들을 선임함으로써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분대가 흩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또 필요할 때는 쓰임새가 있게 활용되는 등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분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군대를 굉장히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라든지 임기응변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또 다른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전투 병력 외 보조 전력을 아주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군대는 다양한 기술직과 전문 직종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시너지가 폭발하기 마련이지. 일단 기록관들을 배치해 모든 전투에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과거의 경험은 반드시 미래의 자산이 되기 마련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딜 가든 통역관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통역관은 포로를 신문하거나 또 적군과의 협상 등에 있어 매우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전쟁과 전투에 있어 정보력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역관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전문 기술 집단을 활용할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 무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그 관련 분야에 능통한 전문 기술직들을 언제나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전투만 하는 병력 외에 다른 전력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씀으로써 자신의 군대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제 남쪽의 그리스 전역은 안정되었고 군대 정비 역시 끝났다. 이제 내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염원이기도 했던 동방의 제국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시작하자. 20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인 페르시아 제국으로의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지배자 또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길 꿈꾸었던 그런 알렉산드로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동방 원정은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고 설레는 어떤 모험과도 같은 그런 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군대는 마케도니아를 북상하여서 결국 소아시아에 인접한 헬로폰토스 해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헬로폰토스 해협이라 함은 오늘날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좁은 바닷길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해협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이 해협을 건너는 순간 아시아 문명권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자. 아시아 전역을 점령하고 우리의 군대가 위대한 정복자의 군대임을 온 세상에 알리자.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헬로폰토스 해협을 건너 드디어 페르시아의 영역인 소아시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과연 어떤 군대였을까요? 사실 페르시아는 당시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던 만큼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가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코웃음을 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작 35,000명의 그리스의 송이가 우리 페르시아 대제국을 넘어왔다고? 하하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겠어.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을 모이게 해서 적당히 알아서 막으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와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전쟁의 신이라 불리었던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은 어떤 전투로 첫 시작을 열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흥미진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도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